자, 다음은 376페이지의 최정식 상환 방식. 네. 요거는 이제 뭐죠? 예. 앞에서 했던 예.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정이다 하는 것은 뭐다? 점차 증가한다 이겁니다. 일단 체크할 것. 자, 동그라미 1번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언더라인 지날수록 뭐다? 이때 점차 증가하는 방식. 그래서 점정식이다라고 한다. 초기에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이너스 상환이란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융자 잔액이 융자 원금보다 클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있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래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젊은 층,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하죠. 미래 소득 증가가 예측되는 사람, 젊은 층들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최정식은 뭐다? 최정식은 뭐다? 이때 자 점차 상환액을 늘려서 가는 방식인데 미래의 뭐다? 미래의 미래 소득 증가죠. 예,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뭐다? 예상되는 젊은 친구들이죠. 예,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왜냐? 현재는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상환액이 적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또 승진하게 되면은 또 월급이 많아지니까 그때 또 많이 갚아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자 이때 보시면은 다 이때 어디냐면은 앞페이지 예 거기에 앞페이지죠. 예 375페이지 375페이지가 아래쪽에 그림 있죠. 예, 이 그림 보니까 예, 자 이것이 이 그림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 저당 지불액 또는 뭐다 원리금 상환액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자,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것보다 최정식 이것이 최정식이죠. 예. 처음에는 뭐다 적고 점차 많아지는 것. 이것을 최정식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예. 그다음 오른쪽 그림에 저당 잔액이죠. 저당 잔액. 예. 저당 잔액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오다 융자 원금. 자 융자 원금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 마이너스 상환입니다. 자 보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상환은 뭐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융자 잔액이 융자 원금보다 많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융자 원금은 1억인데 융자 잔액이 뭐 1억 1천, 1억 2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다. 그래서 최정식에서 초기에 이런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최정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때 자 이때 원금 뭐 그냥 1억이 되고 뭐 연이자 그냥 편의상 10% 하겠습니다. 이자 10%에 자 상환액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상환액 자 그다음에 때 잔액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정식입니다. 최정식 또는 점정식 예. 자 그다음에 1회차 때 보겠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이자 10%에 1억 빌렸습니다. 그래서 첫 해 자 500만 원만 갚았습니다. 만 단위 떼겠습니다. 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 500인데. 어떤 이야기냐? 1억에 대한 연이자 10%라면 뭐다? 이자만 하더라도 연간 얼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500만 갚았습니다. 이거 뭐다? 이자마저 갚지 못했죠. 이자 얼마 갚지 못했습니까?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갚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입자가 갚지 못하는 이자는 뭐다? 융자 잔액에 전회차 융자 잔액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1억에다가 갚지 못한 이자 얼마다? 500. 이제 융자 잔액이 1억 500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상환이다. 아시겠죠? 융자 잔액이 융자 원금보다 커지는 것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다. 최정식에서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2회차 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다? 또 그냥 모르겠다. 1,000만 원 갚았습니다. 이거 뭐다? 지금 융자 잔액이 1억 5천이죠.
연이자 10%죠. 이자만 얼마입니까? 1억 5천이니까 뭐다? 1억 500이죠. 그래서 1050. 1050인데 1000만 원 갚았습니다. 이자 50만 원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자산액이 얼마다? 1억 50만 원 되겠죠. 역시 마이너스 상한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3회차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00 갚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갚아서 가겠죠. 되겠죠? 예, 그래서 점차 초기에는 뭐다? 얼마 안 갚다가 점차 많이 갚아가는 것이. 그래서 초기에 마이너스 상한이 일어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거 최정식, 점정식. 그래서 미래의 소득이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들에게 준 방식이 최정식이다라고 하는 것. 그 밑에 계단식은 그냥 계단 형태로 조금씩 갚아가는 것. 계단식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계단식. 자, 그 다음에 3대 70, 6페이지 가서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 이자멸 상환 방식, 매달 이자만 갚다가 만기 달에 뭐다? 원금을 일시불로 갚는 것. 그것이 뭐다? 이자멸 상환 방식. 됐죠? 읽어보면 다 압니다. 예. 그 다음에 377페이지 7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쭉 언더라인. 인플레이율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 대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뭐다? 이자율을 변동시키는데 가격 수준 조정은 이자율을 그대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뭐다? 제목이 뭐다?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저당이다 이 말입니다. 제목 속에 항상 그 뜻이 다 있습니다. 예. 이때 매기마다 전회차 대출 잔액에다가 인플레이로 곱한 금액을 대출 잔액 증가해서 상환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하는데, 자, 3번 명목 잔금이 커짐에 따라서 잔액이 원금보다 커질 수 있다. 즉 마이너스 상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5번에 인플레이율을 이자율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형식상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네. 요걸 개념만 설정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물론 포인트는 인플레가 왔을 때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융자 잔액을 조정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자가 있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때 원금이 1억이고 연 이자가 10%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때 자, 상환액이다. 네. 상환액. 그다음에 또 융자 잔액이다. 자, 1회차 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만약에 1회차 때 1,5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러면 1회차 때 1,500 갚았으면 뭐다? 이자만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이자 갚고 그다음에 원금 500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1회차 경과 시에 융자 잔액이 얼마다? 예, 9,500만 원 되겠네. 됐죠? 예. 자, 이럴 때마다 만약에 이제 1회차 경과 시에 1회차 경과되는 시점에서 인플레입니다. 그냥 편의상 이때 합시다. 예. 또 계산 편의상 어쩔 수 없이 그냥 편의상 인플레가 10%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대개의 저당의 상환 방식은 이 인플레율을 인플레 10%를 갖다가 10%를 이자율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것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자율은 10%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 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9,500에다가 10%면 얼마입니까? 950이죠. 예. 여기에다가 다시 950만 원 더합니다. 10%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얼마죠? 1억 하고 900 여기에다가 950 하니까 1억 450입니까? 1억 400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억 45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융자 잔액이
잔액이 9,500에서 1억 450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다?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다. 제목.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조정한다. 즉 저당 잔액을 조정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다시 저당 상한액을 저당 지불액을 다시 또 계산해 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다? 그러면 뭐다? 원래 뭐 만약에 이 이상은 뭐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기 뭐다? 10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갚았으니까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9번 남았죠. 9번 남았고, 자, 갚아야 할 금액이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으면 뭐다? 매 기간에 갚을 금액은 뭐다? 1,500보다 많아지겠다, 저거겠다.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1,800씩 이렇게 갚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동그라미 4번 따라서 대출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상한액이 증가한 만큼 뭐다? 상한액이 증가한 만큼 뭐다? 저당 상수 또한 증가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솔직히 갈 필요 없고 그냥 1번이시죠. 1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이율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회차의 뭐다? 저당 잔액을 융자 잔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따라서 이 이자는 뭐다?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인플레이를 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항식상으로 실질 이자율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77페이지 저당의 비행형, 지분 참여 저당, 다음 페이지 포괄 저당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합니다.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저당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당의 위험이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기 상한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조기 상한의 위험이 가장 사실 중요하죠. 조기 상한의 위험이다. 자, 또는 만기 전 변제죠. 조기 상한은 만기가 되기 전에 뭐다? 미리 갚아주겠다. 만기 전 변제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고정 이자율에서 시장 이자가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때 차입자의 조기 상한이 일어난다 해서 전전 시간 했습니다. 그거 아시겠죠? 고정 이자율 방식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기 상한에 대한 의미는 이미 이야기가 됐었고, 자, 이거 조기 상한입니다. 만기 전에 갚아주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출자 입장이죠.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가 만기 전에 갚아주겠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1억을 만기 10년으로 갚기로 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그냥 내가 미리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억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니 1억 빌려주고 1억 미리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한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죠. 액면가 위험이 없다 이겁니다. 액면가의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 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 운용상의 위험이죠. 자금 운영상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아니 갑자기 이제 대출자들은 여러분들에게 1억 대출해 주면은 매달 갚아가는 금액, 그 다음에 이 대출권은 10년 후에 끝이 난다. 그 이야기는 모든 대출권에 대해서 결국 매달 들어오는 금액, 만기 날짜, 언제 만기다. 그래서 언제 되는 시점에서 얼마가 들어온다. 그런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산에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집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갑자기
갑자기 1억 들고 와서 미리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다? 대출자들은 뭡니까? 대출해주고 뭐다? 대출 이자 수입으로 뭐다? 그 회사를 운영하죠. 그런데 자기 은행 1억 들어오면 뭐다? 자기 은행에 뭐 꼬치가 있으니까 대출 이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물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다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조기 상환 받았는데 오늘 대출되면 좋죠. 근데 그게 내일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도 대출이 안 생긴다. 그럼 뭐다? 그만큼 이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수입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자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뭐다? 그게 자금 운용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으시죠? 그래서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뭐다? 위험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페널티 부과하죠.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됐죠?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다.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다라고 해서 이런 말이죠. 자, 채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을 위험입니다. 자, 차입자가 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행되지 않을 위험을 갖다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다.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예. 대출자 입장에서죠. 자, 차입자가 1억을 빌려갔다. 근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했다. 이거 뭐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죠. 됐죠? 예. 뭐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도망갔다. 또 뭐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부동산 경매로 들어갔다. 낙찰가가 적다. 원금을 회수 못했다. 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다른 말로 또 액면가죠. 액면가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기 상환의 위험과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서 보니까 뭐다? 예, 이거 완전히 반대죠, 반대죠. 그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노후연금보증.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다? 지금 이게 또 4절에서 있는 뭐다? 금융공사에서 하는 뭐다? 이 보금자리하고 주택연금은 뭐다? 이게 수시로 또 법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해서 좀 만약에 법이 바뀌면 제가 자료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다? 우리 시험 10월 달이니까 7월 달 대개는 되게 4월 달, 5월 달부터 하면서 바뀌고 그래서 어쨌든 그 법이 개정되면 뭐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데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 그 주요 업무가 있는데 어디다 할까? 예. 그래도 뭐다? 379페이지 그 하단부 하죠. 예.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그 옆에 뭐 채권 유동 다음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약간의 예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놓습니다. 예.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자, 대출 기관이다. 대출 기관 아니다. 대출 기관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업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걸 보금자리하고 어떡합니까? 예. 시중은행들과 업무 연계, MOU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기 보면 뭐다? 보증도 합니다. 보증도. 그래서, 예, 거기에, 380페이지, 동그라미 거기 7번
신용보증, 그 다음에 뭐 있죠? 신용 뭐 보증 채무 있죠? 보증대 공적 보증기관이다. 공적, 보증, 그러한 기관에 해당됩니다. 됐죠? 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금자리로 대출받고 싶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하나 받아요. 보증서 받아가지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거래하는 아무 은행 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업무 제휴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 아무 은행 여러분이 뭐 거래하는 은행 가가지고 보증서 내밀면은 바로 대출해 준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공적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0% 정부 소유 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적 보증기관이다.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살짝 사적 보증기관이다. X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80페이지 보금자리론 봅시다. 보금자리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예. 그냥 여러 가지 이 상품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면 됩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 그게 있네. 자, 동그라미 1번 언더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들과 업무 제휴를 하고 이들 금융기관들 하여금 보금자리를 판매토록 하고 있다. 아까 요 했던 것? 네. 자, 그러면 보금자리에 대한 주요 내용들 되겠습니다. 대출 만기 최하 몇 년? 10년, 최장 몇 년? 30년. 근데 만기가 4개로 구성됐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됐죠. 그 중에서 아무것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보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기본. 고정금리 방식. 자, 보금자리는 그 이자가 고정금리 방식. 됐죠?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변동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자율 상승의 위험은 있다, 없다? 없다 한 것이. 되죠? 이자율이 오를 위험은 있다, 없다? 없죠. 고정금리라서. 그럼 반대로 하면은 이자율 하락에 대한 손실은 있겠네.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만드는 말입니다. 하락에 대한 손실은 있다. 그렇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고정금리 이자는 시작 이자가 떨어지는데 내가 괜히 비싼 이자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자율 하락에 대한 손실보다 손해할까요? 예. 차입자 이야기죠. 예. 손해는 있다. 예. 됐죠? 예. 차입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자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자, 예. 저도 제일 처음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갑니다. 현재는 더 이상 안 오릅니다. 자, 안 오릅니다. 예. 향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안 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의 은행들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도 올라가니까 고정금리로 전환만 했죠.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이유가 이제 향후에 이자가 오를 것 같은 그런 위험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정금리를 갈아타라라고 이렇게 조언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대출기관 저 인간들이 자기들이 손해만 장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저 인간들이 분석해 보니까 경기가 앞으로 장기간 불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자율 인하 말로죠. 일본식 불황 1% 이자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갔죠. 예. 그래서 기관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순진하게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제 개인적 견해는 그냥 이자율 오른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40년 정도.
그동안에 남북이 통일되면 뭐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 힘이 없죠.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자, 뭐 그런 거 토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상한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했을 때, 그때 뭐다 할 때, 있고, 3년 이후는 없습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 있다. 조기 상환에 대한, 수수료.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예. 자, 차입자,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뭐다. 대출자의 자금 운용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3년 이내죠. 3년 내에 했을 때면, 3년 지나고 난 뒤에 조기산 했을 때는 뭐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출한도 최대 70%, 그 다음에 최고금액 5억과 최소 100만 원. 예. 자, 대상주택, 공보상의 주택이면 됩니다. 대신에 9억 초과되는 것은 안 됩니다. 되겠죠? 9억 초과 안 되고, 예. 보유수 뭐다?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나 30년 내에 1주택자. 물론 대체 취득을 위해서 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합니다. 대신에 1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은 뭐다? 만 19세 이상. 20세가 아니고, 민법상의 성년 규정이 19세로 바뀌기 때문에 19세 이상. 자, 그런데, 특별하게 이 내용들에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다? 이 보금자리론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대신에 알다시피 또 혹시나 해가지고, 이 보금자리는 뭐다? 주택을 구입할 때죠. 주택을 살 때 구입 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금자리론에 국한해가지고 한 문제가 출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뭐다? 다음에 있는 주택연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제도를 갖다가 상호 비교하는 문제, 그런 식, 또는 뭐다, 여러 가지 금융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깔리면서 보금자리론 한 개 주면, 주택연금 한 두 개 주면 이런 식으로 전체 중 일부로서는 올 수 있습니다. 단독의 한 문제는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냐, 가장 핵심적인 건 요 세 가지만 하고 오셔도 충분하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 가서 역저당이 되겠습니다. 연금저당이 있는데, 자, 역저당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저당은 뭐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기간 차입자가 매기간에 갚아가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저당에서는 현금 흐름이 이제 우리가 차입자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대출자가 있습니다. 매 기간의 현금 흐름이죠. 저당에서는, 자, 매 기간의 현금 흐름이, 차입자에게서, 대출자에게로 현금이 흘러갑니다. 매 기간 현금을. 매달 갚아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당에서의 현금 흐름 방향은 차입자에게서 대출자로 갑니다. 그러나, 역저당에서는 뭐다? 역저당에서는, 대출자하고 차입자에서 매 기간의 현금 흐름이 대출자에서 주택 소유자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방향이 저당과 반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역저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역저당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주택연금 제도다. 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뭐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역저당에 대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2페이지에 가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관계법이죠. 예.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뭐다? 뭐 이용자격이겠죠. 예.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동 소유자, 뭐 부부 공동이다 할 때 연장자가 60세 이상일 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60세 이상일 때 주택 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되겠죠. 예.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뭐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을 갖다가 뭐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노후 생활을 갖다가 편안하게 그냥 하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그렇죠. 편안하게 살죠. 옛날에 우리는 뭐 그냥 유산으로 받고 뭐 이러는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조그만 집하고 그거 물려주려고 뭐 돈도 되지도 않는 그냥 맨날 그거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냥 뭐 빨리빨리 팔고 그냥 팔지 안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연금 해가지고 하시라고 안 하죠. 나이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기 바랍니다. 자, 물려줄 주택도 없으면 또 그렇게 될 리도 없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주택 갑시다. 그냥 주택법상 주택 언더라인. 그 다음에 분양 노인 복지주택 언더라인. 나머지 그 다음에 또, 예. 그 다음에 B 있죠. 오피스텔, 상가주택, 이런 거 있죠. 안 된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9억 이하, 9억 초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거드 있죠. 예. 권리 침해가 없는 주택. 그 다음에 리얼,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 일단 D걸 리얼 같은 경우, 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대상주택이 아닌데, 나중에, 이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고, 예. 보존기간이요, 사망시까지.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데, 해지 사유는 한 번만 딱 읽고 기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 유의를 할 것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자, 이 연금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 이전 등기 또는 금전 인수를 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동적으로 이 연금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되겠죠. 예. 누가? 배우자가. 아시죠? 예. 상속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배우자가. 자, 상속자는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예. 자, 그 다음에 또 그거 하나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 방식이죠. 이, 연금 지급 방식인데, 이건 이제 연금 지급 방식에서는, 연금, 지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종신 방식, 자, 종신 방식, 박스 하시고, 예. 다음 페이지 가서 중간쯤 있죠. 확정 기간 방식. 크게 봐서 종신 지급 방식, 그 다음에 확정 기간 방식. 예. 자, 첫 번째 종신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 지급 종신 방식에서는 그냥 종신 방식 할 거예요. 종신 방식에서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신 지급 방식, 그 다음에 종신 혼합 방식, 이렇게 갑니다. 자, 종신 지급 방식 그냥 언더라인 수시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 그냥 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그 유형은 정액형, 증가인, 감소형, 전후, 후박형. 정액형에다 매달 일정하게. 그 다음에 증가인이다. 처음에는 적고 점차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감소형입니다. 처음에 많이 받다가 점차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 처음에는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는다 것이죠. 전후, 처음에는 후하게 많이 받다가 전후, 후박. 나중에는 적게 받는다 뜻입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뭐 3%씩 증가한다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종신 혼합 방식. 자, 수시 인출한도 설정합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분으로 받는 방식이다.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위에 있는 유형마다 정액형, 증가형하고 감소형마다 전후, 후박형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인출한도죠. 그 밑에 있습니다. 예. 대출한도의 50%가 됩니다. 최대가 5억입니다. 50%니까 최대 2억 5천까지 수시 인출한도를 갖다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 최대 2억 5천은 예. 거기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수시 인출금의 용도 언더라인, 의료비, 교육비, 유지수선비, 담보대출 상환용이나 담보주택 임대차 보증 반환 상환용 등으로 가능하다. 자, 의료비, 교육비, 유지수선비, 주택대출 담보 상환 용도, 그다음 임대차 보증의 상환 반환 용도 등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자, 382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아까 위쪽에 동그라미 2번 대상주택의 동그라미 리얼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이 원칙상 연금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 보증금이 있어도 자, 종신 혼합 방식으로 신청해서 자, 수시 인출한도 내서 수시 인출금을 인출해 가지고 예, 은행에다가 갚아버리죠. 그러면 저당권 소멸되겠죠. 해제됩니다. 그다음에 또 전세 보증금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보다 그냥 전세 깨끗해지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연금을 받는 방식. 즉,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도 주택연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 종신 혼합 방식으로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 됐습니까? 물론 수시 인출금으로 저당권 해제 못 시킨다. 전세 보증금 다 이렇게 반환 못 한다. 그럼 못 하는 거죠. 물론 또 받아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런 건 별개의 문제들이고. 어쨌든, 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나 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도, 예, 연금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종신 지급 방식으로, 종신 혼합 방식으로, 신청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수시 인출금의 용도, 그 다음에 갑니다. 예. 언더라인 주택 구입자금, 사행상,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 확정기간 혼합 방식의 경우, 밑에 있습니다.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관리비 용도로 월 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비도 다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 변경. 자,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용기간 중 지급 방식이죠.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환원 방식 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은 월 지급금의 지급 유형이 있죠. 증액형이다, 증강이다, 감소형이다, 전후박형이죠. 이거는 변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 지급 방식에서 종신 혼합 방식으로 변경 가능, 또는 반대로 종신 혼합 방식에서 종신 지급 방식으로 변경 가능하지만은 그 내에서 정액형이다,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있죠. 이것끼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되겠죠. 되는데 그냥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법에는 안 된다. 제도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산이 힘들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한국주택공유공사에서 이제 귀찮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확정 기간 방식, 예, 그냥 기간을 갖다가 설정합니다. 알겠죠? 예. 그것이 확정 기간 혼합 방식 되겠습니까? 그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시 인출금 설정하고 하는 것. 예. 확정 기간 방식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건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주택연금은 언제까지입니까? 사망시죠. 사망할 시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20년 후, 자, 20년 동안 합시다. 10년 동안 합시다. 이렇게 기간을 갖다 설정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확정의 방식이고, 여전히 그 위에 방식이 있죠.
종신방식 이런 것들은 뭐다? 기관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사내가 죽을 때까지. 됐죠? 예, 그런 이야기. 자, 그다음 대출금리는 이거는 뭐다? 예, 아까 우리가 보금자리는 뭡니까? 고정금리 방식인데 주택연금 뭐다? 변동금리입니다. 됐죠? 예, 변동금리 방식. 따라서 변동금리니까 뭐다? 예, 이자 상승의 위험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기 보증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 상한이 있는데, 자, 상한 시에는 뭐다? 주택의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합니다. 주택의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 일단 다음 페이지 가보죠. 다음, 384페이지 메인 표. 자, 이때, 여기서 이제 그 대출금 상한이죠. 예. 상한인데, 자, 첫 번째, 자, 주택의 이제 가격이죠. 예. 그 다음에 대출 잔액, 예. 자, 연금 받은 사람이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대출 잔액을, 대출금 갖다가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 잔액이 뭐,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받은 연금에 합이 보니까 뭐 1억이더라. 주택 가격이 뭐다? 2억이더라. 그러면 뭐다? 자, 처분 가격이 2억이더라. 그럼 뭐다? 1억 남죠? 1억 남는 것은 뭐다? 예, 그럴 때는 뭐다? 누구에게?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됐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밑에 있죠? 예. 주택 가격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대출 잔액입니다. 하니까 뭐다? 이렇게 됐다. 대출 잔액, 그냥 이렇게 합시다. 2억이고, 그냥 편의상, 예. 주택 가격이 뭐다? 1억 5천이다. 자, 한 1억 때문이다. 갚아야 할 돈이 2억인데, 이 말입니다. 근데, 집을 팔아보니까 1억 5천밖에 안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부족하죠. 이 5천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다? 이 상속인에게 채권 충고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채권 청구 안 한다 있죠.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 한다 해서 그 밑에다가 이런 면에서 비소구 금융이다. 됐습니까? 예. 비소금융 됐죠?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원에서 만약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채권 청구, 압류가 들어갑니다. 경매로 간다는 것이죠. 이거가 이제 소구 금융이 됩니다. 됐습니까?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되겠죠? 지금 그 학습, 지금 요 강의 방향이,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 384페이지에 동그라미 디귿 있죠? 그거 보시면 뭐다? 니은의 규정에다 불구하고 저당권에 우선하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및 금융기관의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예,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 A번에서 국세기본법이죠. 조세채권 언더라인, B번 임금채권 언더라인,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사유 이후에 발생한 연금, 그 다음에 또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담보주택이 훼손됐을 때 회수하지 못한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도 채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 연금 받은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세금 안 냈다. 나라에 세금 안 냈다. 그거는 이제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사업하는 사람인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 안 했다. 근로자 또 있으면 또 지불해줘야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미 사망했는데, 사망한 이후에 받은 연금 다시 회수해야지. 됐죠? 또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너무, 이 연금자의 중대 과실이 너무나 크다. 과실이 너무나 크다. 중과실이다. 그것 때문에 주택 가치가 떨어졌다. 그 손실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예. 이런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예.
자, 니은 보니까, 뭐, 200만 원 한도 내서 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가, 25%에 대해서 자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단, 뭐, 5억 초과에 대해서는 뭐다? 5억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자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입니다. 예.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는 뭐다? 보금자리는, 자, 밑에다가, 소득세 이자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 뭐다? 자산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택연금이죠. 자, 여기다가, 아까 밑에다가, 여러분들, 자,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뭐다? 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있습니다. 대단히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핵심 체크 있죠? 핵심 체크에 대해서는 뭐다? 한번 또, 이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금융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